자, 정치평론가 공희준 씨를 연결했습니다. 공희준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저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예. 곽상원 의원 그동안 이제 내란 국면에서 김어준만큼 역할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적 행위를 한 것이 타당한 일이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곽상원 의원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네, 자주 써먹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거의 언급이 안 된 부분인데 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2002년 대선 아니었겠습니까? 2002년? 대선 국면이잖아요. 2002년? 예, 그렇죠. 예. 근데 정작 가장 중요했던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예.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마침 저기 뭐 딴지일보에 있었거든요. 딴지일보에 글을 쓰셨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네. 그 당시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어준 총수가 했던 일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럼 그 당시 김어준 총수가 어떤 일을 했냐? 김어준 총수는 그때는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어준 총수가요? 그때는 노정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김어준 총수가. 그래요? 예, 몰랐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워낙 옛날이라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2002년 대선 국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던 김어준 총수가 지금 친노 간별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넌센스 기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김어준 총수가 친노 간별사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좀 거치게 표현해서 좀 약간 좀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곽상원 의원이 언제 노 대통령 따님과 결혼하셨나? 그로부터는 한참 후였겠습니다만은 다 알아들었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고 200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당시에 노 대통령을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었던 김어준 총수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2002년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김어준은 그냥 나중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이 한참 좋았을 때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김어준 총수가 지금 마치 자기가 친노 간별사가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네. 곽상원 의원이 이제 노 대통령 따님과 결혼한 시점이 2003년 2월이었으니까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제 결혼을 했군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을 곽상원 의원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노무현 정신을 많이 얘기할 때 네.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은요. 네네. 오직 국민의 민심에게만 고개를 숙인다는 게 바로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어떤 권력자 특히 조선일보 같은 언론 권력에도 고개를 조아리신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향해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사자오를 날립니다. 정말 명언이죠, 그는. 예, 그렇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심을 대변하는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대변하지도 않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가 국민참여 한마디로 민심이 주도하는 경선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손을 떼라고 강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역사 시계바늘을 2002년에서 2025년으로 돌린 지금 과연 김어준 총수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민심을 대변합니까? 물론 김어준 총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야 뭐 김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김어준이 민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좀 이제 뭐 김용민 이사장에게 약간 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김용민이 민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아요. 예.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은 특정인의 기호, 특정인의 바람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직 민심에게만은 고개를 숙이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저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총수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기 씨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김어준 총수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퍼스트 펭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퍼스트 펭귄이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만은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 총수가 만약에 민심과 어긋나는 요구 주문을 할 때는 그런 김어준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저는 앞으로 2명, 3명 계속 나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김어준 총수에게 너무 말하자면은 올인하는 듯한,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할 필요 없다, 김어준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좀 그 부분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꼭 그렇게 어떤 나중에 낭패를 보고 나서 그래 그때 곽상원 말도 일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땐 늦었죠. 물론 뭐 김어준 총수가 하는 말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100% 전지전능하거나 아니면 100%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은 항상 옳아, 누구는 항상 전지전능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으로 가셔야죠. 이거 저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구분해야 돼요. 종교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유튜버와 그 추종자들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극우 세력들하고 뭐 똑같이 그런 양태로 그런 어떤 맥락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면 불편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밥줄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거는 건강한 공론회장에서의 그 대화와 또 공존하는 문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김어준 총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명랑사회 구현입니다. 명랑사회 구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랑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명랑사회지 누구의 권위 앞에서 누구의 위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아니면 또는 뭐 기가 죽어서 할 말 못하는 사회 이거는 명랑사회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동토의 왕국이죠. 동토의 왕국.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어준 총수에게 제가 정말 실제로 만나면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총수가 지금 만들라고 하는 사회가 명랑사회입니까? 아니면 동토의 왕국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나섰어요. 또 그리고 11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 나갈 거면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게 합리적인 태도이냐, 조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지적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저 공희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국 지금은 이제 원장이죠. 조국 네.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대표가 되는 일은 어차피 이제 올 것이 왔은 일일 뿐인데, 네. 그 과정이 좀 좋진 않죠. 네. 그리고 그 지금의 조국 혁신당을 보면은요, 네. 마치 그 윤석열 당선 후에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참 희한한 정당이었다는 게, 네. 2022년 국내정당의 대선을 이기고도 비대위를 구성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의 조국 혁신당도 당대표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쫓겨난 다음에 개선 장구처럼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비대를 꾸렸어요. 네. 그러니까 참 뭐 약간 좀 언밸런스한 분위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원장이 구원투수로 조기 등판하는 거에 외에는 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성비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조국 혁신위원장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또 당내에 의원들 절반은 또 반대하는데, 조국 원장이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 같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종의 당내 역학관계상 그 조국 혁신당의 앞에 두 글자가 조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조국이란 두 글자를 떼지 않는 한에는 결국 뭐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는 조국 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조국 혁신당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다가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2013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미 사절단으로 미국에 간 윤창중 대변인이 당시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 여직원에게 약간 좀 나쁜 일을 한 다음에, 약간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아주 뭐 심하게 나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자 이제 당시에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성명이 굉장히 좀 약간 해괴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사과를 해요. 박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 예. 아니, 그 당시, 여하튼 그 박근혜 정부의 총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 사과의 주체였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는데, 며칠 전에, 그젠가요? 황현석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그때도 이제 갑자기 조국 원장에게 사과를 해요. 글쎄 말이에요. 저 그거고, 아니 그 윤창중 대변인 사건 때 저는 그 당시에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국 원장도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인데 사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묘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과의 주체와 사과의 객체를, 사과의 대상을 교묘하게 뒤섞는 일이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생기더니 그게 또 2025년에 조국 혁신당에도 생겼습니다. 저보고 저는 여전히 좀 의아해요. 왜 그렇게 대응하시는지. 또 황현선 씨가 실은 또 조국 혁신당의 실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런 태도를 보니까, 실세가 저런 태도를 보니까 이 당의 정체성은 민주당에게 부족한 개혁성을 보완해주는 참신하고도
진정성이 있는 그런 민주진보 정당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 당의 이너서클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뭐 조국혁신당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자주 마치 제3자적 관점을 취했어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조국 원장이 가끔씩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조국 혁신당의 창당 주역인지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대해서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정치인과 평론가 사이에서 좀 정체성을 약간 좀 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역량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성과를 보여준 건데 작년에 총선에서 12석을 만든 건데 네. 근데 그 작년에 어떻게 보면 12석은 조국의 정치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조국의 이름값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원장은 아직은 리더라기 하기보다는 셀럽이에요. 네, 리더라기보다는 셀럽인데 저는 어떠한 정치인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중차대한 위기가 생겨났을 때 발휘되는 건데 조국 원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허둥지둥입니다. 허둥지둥. 예.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12석 의석 가진 당에서 일어난 일도 저렇게 허둥지둥 하시는데 네. 과연 5천만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의 선장으로서 그때 과연 한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국을 김어준 총수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김어준 총수가 조국 원장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면은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죠. 감싸 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국 원장을 지금 이 순간 망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어준 총수예요. 어째서? 김어준에게 조국은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야 될 리더가 아니고 그냥 금쪽이로 보입니다. 금쪽이. 김어준의 금쪽이 조국입니다. 지금 상에서는. 계속 두둔하고 감싸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래요. 지금 감싸주고 있는 김어준 총수의 태도. 이건 친문 정권의 그 부활을 획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도 친문 정부의 부활 이전에 일단은 친문들이 여하튼 구심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구심점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조국 원장이 지금 같은 금쪽이 스탠스, 금쪽이 포지션으로는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진정으로 조국 원장의 조국 대망론의 꿈을 키우고 싶다면은요. 네. 다른 사람들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앞에 나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은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이 친문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 지금의 그들의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김어준 총수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소상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침을 많이 하느라고 너무 죄송하고요. 자, 공희준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